네, 코화 12월 23일 화요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역대급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과 은은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혹한기를 맞은 것처럼 차갑게 쉬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을 둘러싼 이슈와 거래 흐름을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소식 전해줄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블록체인 투데이 이윤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소식을 좀 알아보기 전에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보면서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부터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은 상승을 하려다가 다시 꺾이고 있고요.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도 같이 상승하다가 꺾이면서 현재 장단기적으로 모두 하락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락 시그널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98%입니다. 어제 59.12%였는데 하락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아직은 그래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6.31%입니다. 어제 저녁 6.2%보다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6%대 위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의 약세가 테더 도미넌스가 6% 위에 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69%입니다. 어제 방송보다는 하락했습니다. 어제 48.55%였는데 하락하면서 다시 중장기적으로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마이너스 0.3%입니다. 어제보다 또 하락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도 횡보세가 여전히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뉴스메타의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은 이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에 입장하고 있는 웰커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는 딱 한 번만 홀수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저희 한국경제 글로벌 TV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옆에 종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종 같은 거 누르시면 코마워 생방송이 시작될 때마다 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한 기자.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일시적으로 9만 달러를 넘겨서 다시 한번 좀 10만 달러를 도전하나 마나 했는데 다시 좀 떨어지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어떤 좀 이슈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난주 이슈랑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복습과 예습을 동시에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1월달 고용지표나 이제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BOJ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결과가 우려보다는 좀 완화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네. 잠깐 올랐다가 또 떨어지면 약간 좀 연말에 이런 혼조세를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좀 중요한 점은 이 BOJ 금리 인상이 이미 노출된 재료다. 따라서 너는 이미 죽어 있다. 이 재료 이미 죽어 있고 네. 그 유명한 대사 아시죠? 오마에와 뭐 신데이루. 그 애니메이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네. 일단 BOJ의 금리 인상 이슈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내년에 이제 우에다 총재가 뭐 딱히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을 뚜렷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9만 달러까지 간 것도 이런 좀 영향이 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번 주 경제 일정 한번 공유를 드리면은 일단은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 및 기업 이익 발표가 있겠고요. 또 11월 달 기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와 뭐 신규 주택 매매 건수를 비롯해서 일본의 11월 실업률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렇게 네. 지표가 있으니까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좀 전후로 약간
약간 좀 이제 투심이 많이 사그라드는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좀 재료들을 보시고 투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또 이제 연말에 또 이제 케빈 햇셋이 되냐 마냐 또 요게 있는데 일단은 케빈이 이기고 있어요. 근데 예. 케빈 둘 다 그렇죠. 케빈이래. 케빈 둘다 해시, 케빈이다. 케빈 워시인데 네. 해시이 이기고 있거든요. 네, 일단 해시이 조금 더 그런 예측 시장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 이제 폴리마켓이나 칼시에서는 훨씬 더 이 햇셋 그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조금 더 이제 그 연준 의장의 가능성에 높게 올려두고 있고 폴리마켓에서는 약간 55%. 이제 칼시에서는 52%로 과반을 좀 넘기면서 아무래도 뭐 매파고 월가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시장 관측이 나오면서 네. 일단은 뭐 재료도 소진됐고 그러니까 좀 리스크도 소진이 됐고 연말에는 약간의 그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좀 기대감도 같이 좀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케빈 해시 같은 경우는 더 암호화폐에 좀 더 친화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케빈 해시 진짜 확정이 된다면 본인도 뭐 코인베이스 주식도 있고 네. 뭐 이미 뭐 코인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자산을 불린 자산가인데 그렇죠. 사실 허용 안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된다면 진짜 암호화폐 시장 업 다시 좀 상승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계속 이 중간에서 기고 있는데 금값은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도깨비가 나온 것 같아요. 금 나와라 와라 뚝딱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오랜만인데 금도깨비, 은도깨비를 제가 여기서 부를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은 네, 네. 금이 온스당 4,384.9달러를 기록하면서 네. 지난 10월 20일 이후 약 2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금값이 가장 크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탓이 큽니다. 왜죠? 일단은 미국 네. 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됐고 음. 국가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전자산을 더 추구하는 거군요. 네, 일단 보시다시피 뭐 관세도 사실 말이 많잖아요. 이제 관세를 해서 사실적으로 이제 네. 이제 뭐 CNN이나 인터뷰를 했을 때 수입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또 이제 약간 민주당 성향의 그런 방송에서는 좀 그런 인터뷰가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그 중국의 물건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들이 고통받는 거다. 또 이제 최근에 또 대통령이 막 현금 헬리콥터 살포를 하면서 네. 최근에 또 이제 뭐 건국 기념이라고 군인들한테 또 이제 1,775달러 배당금 많이 지급했죠.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좀 부채 증가가 가장 크게 그 원인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이런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그런 자산 네. 변동이 있는데 일단 금 보유 비중이 24%로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 국채가 23%이면 감안했을 때 일단은 미국의 그 국채를 수요를 뛰어넘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같이 가격이 끌어올린 모습이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이게 금과 또 경쟁을 은연중에 하고 있잖아요. 네네. 비트코인이 더 좋냐 아니면 금이 더 좋냐. 그렇죠. 근데 이제 금도깨비들이 지금은 약간 우세하다. 우세한데 비트코인 도깨비는 네, 없네요. 네. 비트코인 도깨비는 약간 지금 사그라든 모습이고 겨울잠을 하고 있나? 네. 여기 수급에서 가장 그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최근 리포트가 최근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은 네. 이제 비트코인 ETF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고 또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 구조 자체가 조금 금보다는 취약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구조 자체가 금보다 취약해서 좀 비트코인이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조금만 더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송이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금은 이제 무겁게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걸 네, 창고에 있거나 그쵸. 뭐 금도깨비들이 금을 내려줘야 되는데 네.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그 거래가 자체가 좀 편하기 때문에 네. 헤지 펀드나 개인 투자자도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좀 빠르게 그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딩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이 금보다는 그쵸. 아무래도 좀 높은 거죠. 네. 그렇죠. 전송 속도가 워낙 거래 속도가 금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네, 맞습니다. 변동성이 크고 트레이딩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스트래티지가 꾸준히 해오고 있던 비트코인 매수를 멈췄다는데 이건 큰 악재 아닙니까?
일단 악재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잠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그런가요?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를 멈추는 대신에 준비금을 이쪽에서 조금 확충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발행을 하면서 배당금이 조금 높아졌거든요, 스트레티지가.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사실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 배당을 어떤 식으로 창출해서 줄 것이냐에 대한 그 의구심이 같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래티지가 조금 비트코인 매입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최근 그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배당금 지급 준비금 리저브를 만들겠다. 네. 요 통장에 돈을 쏟아붓고 비트코인은 사고 이걸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수익은 그러니까 이자는 또 여기 준비금 통장에서 하겠다. 그래서 왼쪽 주머니를 지금 만든 셈이죠. 네. 또 다른 주머니를 만드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거의 22억 달러가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비트코인 사지 않더라도 약간의 리스크를 조금 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좀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찾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중국 자산가들이 또 이 돈이 들어오면 그 시장이 활성화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 자산가들이 코인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 분들이 네. 도깨비가 아닐까. 네, 스트래티지나 비트코인 도깨비로? 네, 비트코인 도깨비가 약간 스트래티지가 조금 이렇게 휘청거리니까 네. 뒤에서 이제 서포트로 중국에서 조금 이제 사실 큰 돈들이 되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 자산가들이 코인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도 이제 지금 2%대인데 조금 더 높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룬이라는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은 네. 중국의 고액 자산가 중 암호화폐 투자 비중이 약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이제 25%까지는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용의가 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이 있어 보이고 네. 해외 투자 관심이 이제 중국인들이 적극적이다 보니까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향후 1년 내 고려 중인 그 투자 상품 중에 암호화폐라고 응답한 비중 자체가 이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6%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AI가 또 주목받고 NFT 같은 이제 디지털 컬렉션도 인기를 같이 받을 것이라는 또 예측도 있는데 네. 중국 자산가들이 전통적인 금이나 뭐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금도깨비보다는 지금 금도깨비지만 네.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 도깨비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 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수급만 좀 들어오면. 수급만 들어오면 됩니다. 수급만 들어오면 진짜 비트코인이 한번 빵 뜰 텐데 중국 자산가들의 이 자산의 흐름들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만큼이나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언급되는 이름이 있죠. 톰리. 네. 이 톰리가 운영하는 펀드 스트랩과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좀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죠. 네, 최근에 네. 그 비트마인 문건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좀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관적인 내용을 작성한 그 문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톰리 회장이 오늘 그 해명을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내가 쓴 게 아니고 부하 직원이 이런 관점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관점은 아니고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네. 썼는데 이거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 션 페럴이라는 그 디지털 자산의 전략 헤드십니다. 전략 헤드. 네, 요 분이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갈 거고 밑으로 갈 거고 네. 이더리움은 1,800에서 2,000달러. 근데 생각보다는 이더리움은 견고하죠. 그래도. 그렇죠. 네. 하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솔수영 기자님이 서운하게 50달러 간다고 하니까 이거 좀 50달러에서 심각한 거 아닌가요? 75달러. 네. 이러면 이제 솔수영 기자님 박차고 나가야죠. 미국 가셔야죠. 이제.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항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거에 이런 문건에 대해서 톰리 의장이 뭐 나의 경우에 거시적인 시장 사이클 판단과 이 유동성 집중을 하지만 네. 이 션페럴, 이 헤드의 경우에는 네. 지금 자금의 흐름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망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애둘러서 수습을 했는데 네. 약간 좀 김이 새는 감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이게 장단기 관점이 다르다고 해도 의견 자체가 갭이 좀 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만 진짜 가중이 됩니다. 누구는 뭐 비트코인 2배 간다. 근데 누구는 또 6만 달러 간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은 이슈 또 전해주시죠. 네. 네.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요건데 또 다시 한번 약간 또? 장이 심심하니까 네. 음모론자들이 약간 슬금슬 올라와서 맞지? 양자 컴퓨터 위험하다고 내가 했지? 이러면서 네. 해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양자 컴퓨터 투자자들이 자기네들이 자금 모으려고 이 비트코인 공격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일단 너무나 자주 나온 사골이어서 네. 이게 조금 소개하기 사골, 다시 뭐
짚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양자 내성 표준,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저항을 받기 위해서는 네.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폭락할 거다. 이런 또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이자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 카사의 공동 설립자인 이 제임스 로비라는 분은 네. 양자 컴퓨터가 이제 가까운 시간 내에 비트코인이 무너뜨리지 않겠지만 이 프로토콜 변경과 자금 마이그레이션을 완수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좀 지켜봤고요. 네. 추가적으로 또 이제 키프리올 인베스트먼트 설립자인 찰스 에드워즈는 네. 2028년까지 비트코인이 양자 내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더 그러니까 아까 션보다 네. 더 비관적으로 5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5만 달러? 네, 이렇게 했는데 네. 대응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제 시장 충격이 FTX 사태를 상회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4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이런 공격에 취약할 것이라고 봤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증권사 리포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과연 나오면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0이 될 것인가? 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뚫리기 때문에 그쵸. 암호 체계나 이런 것들이. 네.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같이 부연 설명하는 게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다 뚫린다. 그러니까요. 아마존 AWS 다 떨린다. 은행 다 털리기 다 때문에 털리죠. 네. 비트코인만 네. 0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2140년에 채굴이 되지 않아요. 네. 더 이상. 그래서 다 채굴이 되니까. 네, 네. 양자 컴퓨터 주에 신봉자들이 또 자주 하는 말이 저 봐라 100년 뒤엔 끝난다. 금은 나온다. 아, 네. 100년 뒤에 코인은 끝난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게 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도 전송 수수료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그쵸. 이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치 자체가 높아지면은 사실 전송이나 이건 주고받는 과정에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런 비판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여유롭게 우선 넘길 수 있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이 심심하니까 양자 이야기가 또 슬금슬금 나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쭈 기자도 예전에 양자 관련해서 양자 만약에 암호화폐 뚫면 다 뚫린다 어차피.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더 뚫기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이 뜰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매번 이렇게 설레는 말들을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16만 달러 간다. 이건 또 뭐죠? 일단 제가 네. 앞에 너무 비관적인 5만 달러, 네. 6만 달러 지금 웰커밍 분들이 분노하실 수도 있어서 그쵸. 제가 이제 또 긍정적인 또 전망을 갖고 왔는데 네. 이 프레스토 리서치에서 최근에 이제 발간한 자료 중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내년도 1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무엇보다 보고서에서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한 해가 굉장히 이 암호화폐 시장이 격동적이었고 제도권 편입의 좀 기념비적인 해였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투기 중심에서 시장이 기관 친화적으로 조금 바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나 현금 흐름 규제 대응 상품 등에서 이제 다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보고 있고요. 네. 실물 자산 RWA,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시장 규모 자체가 내년에 이제 4,900억 달러에 근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비트코인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팅 리스크를 반영해서 조금 더 깎았다고 합니다. 이게 16만 달러인데 원래는 더 컸었는데 네. 양자 컴퓨터 그래 반영은 해줄게 하면서 30% 좀 깎아서 희망가를 제시를 했고 네. 이제 다만 이제 규제나 이제 기관의 수요 증가로 이 프라이버시 기반 디파이 자산 규모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게 비트코인을 조금 해지하는 그런 상품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이 해킹당하거나 채굴돼도 이 가치가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진짜 투기 자산에서 기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내년이 조금 더 기대되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쭈 기자, 계속해서 온체인 상에서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포착을 해주셨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체인에서도 좀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는데 네. 저도 오늘 도깨비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도깨비요? 내가 널 뭐예요? 이거 모르세요? 혹시 도깨비 OST. 그 검 뽑는 그 도깨비. 네.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아저씨 사랑해 이거?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자, 네. 비트코인이 사실 가격이 이렇게 못 가는 거에 있어서 네. 우리가 조금 더 소외감을 느꼈었던 게 미증시까지 그렇다고 쳐. 네. 근데 여기에 금, 또 은까지도 신고가 돌파가 나오면서 여기서도 소외감이 저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앞에 상 기자님이 좀 설명을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보충을 해드리자면 네. 지금 금과 은이
가격이 강세인 이유, 왜 비트코인만 옆으로 가고 있을지를 놓고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금이랑 은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자산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넘는데도 심리적으로 좀 상당한 안정감을 주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네. 반면 비트코인은 그 흐름에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좀 안전 자산보다는 고위험군의 자산이다라는 인식이 강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투자료는 포지션, 또 신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힘이 좀 약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금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자가 많고 가격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요 보족이 가격 상승을 막고 있다, 저해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로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비트코인의 수요를 나타내는 이 지표를 함께 보시면은 최근에 이게 다시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네. 뭐 88,000이면은 우리가 그래도 뭐 7만, 6만, 5만 달러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8만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가격이 멈춰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건 새로운 자금이 함께 멈췄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보유자 지표인 SOPR이 1에서 머무는, 1 아래에서 머무는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 구조에서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요와 함께 수혜를 받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내부 수요 부족 문제 때문에 상단이 막혀있는 구조다. 이렇게 온체인적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수를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의 매수 압력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바이낸스 선물 시장의 데이터거든요.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 사이에도 뭐 9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8만 8천 사이에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가격이 어쨌든 올랐으면 누군가 매수를 하는 매수량도 확 증가를 해야 되는데 매수 수요는 줄어들고 가격만 올라가는 그건 거예요. 뭐죠? 네. 이런 거는 지난 2021년 사이클에도 사실 포착이 됐었던 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활성 주소가 지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꼭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 네. 사실상은 이 중요한 매수 에너지가 빠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쉬어가는 약세장의 전조 증상이다라는 그래요? 풀이들도 함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반등 구간에 들어가는 상승 기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물량을 조금 정리하는 정리 구간으로 네. 좀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요? 네, 이런 데이터들을 놓고 봤을 때 과거 패턴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온체인 지표에서 활성 주소가 급감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당분간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의 물량 정리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신규 매수 흐름이 붙어주면서 상승의 여지가 나와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 그 연말 연휴 효과 때문에 그런 건 없을까요? 왜냐면 그런 미국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장이 얇으면 맞아요. 거래가 얇아지잖아요. 맞습니다. 암호화폐도 그런 건 지금 네. 보통 이제 조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월가에서도 그쵸. 조금 이름 좀 날리시는 분들은 이미 홀리데이 다 들어가셨어요. 휴가 가셨잖아요. 이미 유럽 다 떠나시고 이미 다 이제 호캉스하러 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네 포지션 클로징을 하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네. 기본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그쵸. 호가창 얇아지면서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의 네.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연말 연초의 변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더 극심할 수는 있는 거고 근데 사실상 연말 연초가 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계절성 요인이 훨씬 더 강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같이 힘을 내주지 못하는 게 왜냐하면 증권 쪽에서 그렇게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네. 그 변동성과 수요를 우리가 흡수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쪽에서 좀 재미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도 지금 신규 매수세가 비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온체인에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힘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뭐 당연히 고점 대비는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8만 달러 후반에서 조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정도 이 조정 이후에는 정해진 가격대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또 활성 주소의 수는
멈춰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버티고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게 팔지도 사지도 않아서 이 가격에 멈춰 있는 건지 네. 아니면 파는 사람들이 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멈춰 있는 건지를 치열하게 싸우는 봐야 건지. 되는데 네. 정작 이 안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규 유입자 수가 없다고. 음. 그러면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매도하는 그쵸. 사람만 있으면. 근데 네. 가격이 자꾸 방어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간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무르르 그러니까 무르르듯이. 얘가 어떻게 갈까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30일 평균 활성 주소를 보시면 80만 7천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이게 지난 1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고 있는 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기준으로도 보시면 네. 입금 주소와 출금 주소가 현재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살려고 물량을 넣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지 않기 위해서 물량을 밖으로 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쉬고 있다. 다 같이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 겨울잠 자러 갔네요. 다 같이 이제 월가 이제 성공하신 분들처럼 뭐 네. 호캉스를 가신 거지. 그쵸. 다들 좀 쉬었다 오자. 네, 좀 이러면서.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런 구간은 말 그대로 열기가 네. 다 식은 정체 상태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보통 이런 움직임들이 크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압력도 낮은 상황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인 매집도 부재한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에 변동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든 아래든 지금 같은 고요함을 깰 무언가가 나올 건데 네. 조금 사람들의 활성수를 보니까 이게 위로보다는 아래로 가. 아래로 좀 갈 가능성도 확률이 높군요. 크다. 그리고 여기에 미증시와 금, 은 다른 투자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나 그쵸. 안전 심리가 말 그대로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글로 붙었잖아요. 그렇죠. 코인 시장이 조금 선택받지 않을 이야. 좀 또 노루 패스 당할 지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지표들이 있어서 마음이 네. 아프지만 일단 뭐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그러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맞아요. 피로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긴 맞습니다. 합니다. 11월, 12월이 지금 연말 내내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래들은 도대체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사실 과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네. 우리가 10월 그리고 11월 사이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하락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때 당시로 장기 보유자들이 장기이자 고래들이 네. 평균적으로 바이낸스로 비트코인을 이체했던 게 48개 비트코인 정도가 된대요. 네. 근데 개당 10만 달러기 때문에 뭐 못해도 이게 지금 50억 이상의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바이낸스로 입금했을 당시 비트코인의 평균 가격이 10만 2천에서 10만 6천 달러인데 이때 고래들은 매도를 했고 네. 지금 12월 들어서는 장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도 물량이 어떻게 되냐? 0.3개 비트코인.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안 팔고. 지금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고점 대비해서 99% 고래 움직임이 멈춘 건데 한마디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일단 지금 당장은 매도세가 안 나오겠다라고 안심할 수 있지만 네. 다시 가격이 10만 10만 달러로 으로. 가는 네. 순간 그때 못 팔았던 고래들이 또 물량을 이체를 해서 10만 달러에서 강한 저항선이 좀 형성이 만들어질 되겠네요.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지금 당장 8만 8천, 8만 9천, 9만 찍고 또 8만 8천 이거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막 힘을 내가지고 10만을 간다고 좋아할 게 아닌 게 네. 그때 또 위에 찍고 내려오게 되면 때려 맞을 수 있고. 또 위에 또 쌍봉의 형태로 네. 해서 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구조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10만 달러만 노리고 있다 이걸 좀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팔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지금 이런 자금 이탈에 대한 좀 분석을 놓고 사람들이 신뢰를 다 잃어서 이렇게 코인을 팔고 있냐라고 또 질문을 하면은 네. 많은 전문가들은 그냥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레버리지 물량이라던가 단기 물량이 좀 정리되는 구조가 말 그대로 재설정되고 있는 과정일 뿐 네. 이 코인 시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분석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구조적으로 장기 보유자들, 고래 보유자들이 10만 달러에 팔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8만 8천 달러 구간에서는 아무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지루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렇게 좀 심심한 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민이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좀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에 대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채널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상단 저항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위에 저항 구간이 92,000달러입니다. 다만 저항 회복이 실패가 되면은 다시 한번 추가 하락. 어디까지 하락하냐? 결국 8만 달러 또 초반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강하게 보여져 있습니다. 네.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지금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그 패턴 안에서 삼각형 패턴이 하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상단을 찍고 추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 그래서 연말은 뭐 추가 상승, 뭐 10만 달러 재돌파의 느낌보다는 찍고 92,000달러 찍고 또 다시 8만 달러 초반까지 오히려 저점을 조금 더 낮추는 차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이 지금 노관심이에요, 다들. 관심도 없고, 예, 뭐 돈을 쓸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우주 뭐 이런 데 관심 있어요. 그니까요. 우주는 저도 관심 있긴 로켓랩, 한데. 저도요. 어제 로켓랩 많이 가더라고요. 네. 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소외받은 친구들한테 더 마음을 쓰는 따뜻한 연말을 보내면 어떨까. 네. 소외받은 친구들이 우리 있으니까요. 이 코인 시장. 네, 소외받은 친구들 없게 모두가 따뜻한 맞죠.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게 우리 비트코인도 좀 많은 관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게 자꾸 비트코인이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좀 슬프긴 한데 여전히 좀 횡보세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해주셨고요. 비트코인 살펴봤으니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다시 또 3,000달러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2,957달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3,000달러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거든요. 이 이더리움 어떤 이슈가 좀 있었을까요? 네,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더리움이 내년도 사업 보고서를 사실상 제출을 한 셈입니다. 네. 글램 스테드람, 네. 암스테르담 비슷한 느낌인데 그쵸. 이 업그레이드 준비를 착수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나 다음에 사실 다음 파동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업그레이드도 중요한데 네. 지금 후사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 네트워크를 개선을 하려면은 네. 지금 이제 많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제 글램스테르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 내 제한자 빌더 분리로 이 투명성이나 탈중앙성을 더 개선을 하고요. 네. 데이터 처리 속도, 가스비 안정화 요거 두 개는 이더리움이 현재 가장 가져가야 할 두 가지 코어 개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지금 딥하게 디벨롭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코어 개발자들이 1월부터 이제 글렌스테르담 세부 범위를 확정을 위해서 논의를 재개할 거고 네. 또 하반기부터는 이 글렌스테르담에 이어서 해고타라는 또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또예요. 있어요. 네. 되게 업그레이드 많이 하네요. 지금 네, 이더리움이. 글렌스테르담 해고타, 해고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해고타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형 업그레이드 또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장 용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업그레이드인데 지금으로서는 이 업그레이드 자체가 해고타가 지금 이 실행 레이어 보고타 좀 헷갈립니다. 보고타와 합의 레이어 해즈를 묶은 그 업그레이드입니다. 보고타와 합의 레어 해즈를 묶었다. 네, 그러니까 보고타의 고타, 네. 해즈의 해, 해고타. 해고타. 아까 이제 준케가 아저씨 사랑해에서 준고은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준고은 업데이트를 준고은 하는 거죠. 느낌처럼. 네, 그래서 이제 네. 해고타도. 네, 해고타가 그 글렌스테르담의 그 연장선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프로토콜의 제한자 빌려 같이 또 분리를 하고요. 같이 하고 지금 뭐 이제 그 상대적인 데이터 비대화 해소와 뭐 장기적인 수수료 네. 운영 효율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이제 버클 트리를 도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버클 이제 트리. 네, 이 상태 히스토리 만료라는 만료를 통해서 플로드의 운영 비용을 낮추고 또 이제 소규모 검증자를 참여를 유지하려는 목적인데 네. 이제 글렌스테르담 이 자체 이후에 좀 데이터나 체인 경량화를 정리를 하면서 디파이나 NFT 게임 사실 궁극적으로 이 이더리움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네.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게임입니다. 게임 네트워크 확장해가지고. 네, 지금 네. 게임사들이 다들 막 네. 곡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아. 국내도 그렇고 네. GTA 6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최근에도 네. 이제 9월달에도 KBW 열었을 당시에 많은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이 GTA 6에 따라서 이 블록체인 게임의 산업이 달려 있다. 그만큼 이제 좀 게임을 어떻게든 키워서 사실 게임 경제가 토큰 경제가 가장 비슷한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 디파이도 잘 가니까
가장 지금 미진한 NFT나 게임 쪽으로 조금 집중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네, 게임 통해서 이 뭐 보상을 그렇죠. 주고 이런 시장을 좀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이더리움을 통해서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편 이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이 진정한 탈중앙화는 탈엘리트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탈엘리트화? 네,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이 이더리움 개발이 오랜 시간 동안 길어지면서 네. 개발자들의 스펙이나 이런 게 너무 올라갔다. 아. 일반인 약간 좀 평범한 개발자들과 네. 이더리움 개발자가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게 고인물이 되고 개발이 더 어렵게 되면은 앞으로 이 개발자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러스트 리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무신뢰죠. 무신뢰도 엘리트화를 하지 않으려면 소수의 권한을 집중되지 않으려면은 네. 이 프로토콜 네트워크 자체를 단순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급을 한 게 프로토콜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같이 갈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이들이 모든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수만 이 모든 걸 알고 나머지가 이제 부분을 아는 형태가 아니라 네. 모두가 다 같이 그 약간 뇌를 공유하는 거죠. 프로토스처럼 칼라의 정신을 이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네. 뭐라도. 네. 그래서 이제 뭐 코드에 의해서 이 자동적으로 규칙이 시행되는 것만으로 네. 이 트러스트 리스를 달성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는 뭐 이제 프로토콜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소수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은 이제 엘리트 집단으로 되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자체가 탈중앙화가 본질이기 때문에 요 분산된 신뢰 구조가 상충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하고요. 최근에도 이제 계속해서 그 커뮤니티에서 지적한 게 네. 너무 엘리트들이 그 발언권이 세다. 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부탈린 좀 언급을 하면서 약간 좀 커뮤니티 잠재운 것 같은데 본인은 최근에 또 선물 계약,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그러니까 송금 수수료에 대한 선물 계약을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복잡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본인도 정확하게 그런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아.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앞으로도 이 커뮤니티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비탈리 부테린이 워낙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확장성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엘리트만 알 게 아니라 다 좀 아는 이 지식을 맞습니다. 공유할 정도의 이 레벨이 돼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바이낸스에서 이번에는 일반 투자자의 이더리움 옵션 판매를 허용한다면서요? 일반 투자자한테. 일반 투자자에게 허용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이낸스 연말이고 살 사람 팔 사람 모두 없습니다. 주 기자님 설명 통해서 그쵸. 들으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반 투자자에게도 좀 그 시장을 열어준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돗대기 시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들어오세요. 여긴 좀 셉니다. 그쵸, 매운맛이 좀 셉니다. 네.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강한 자만, 네. 야수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야수 시장을 오픈을 한 거라고 보이는데 그쵸.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의 최초로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증가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원래는 지금까지 이제 전문가나 기관에게만 위임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이더리움에만, 그러니까 일반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은 네. 약간 조금 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 사용자들이 이제 마진의 담보로 이 옵션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네. 프리미엄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한번 사업자 해볼래? 개인 사업자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유도를 하는 거죠. 잘하면 큰 돈 벌어갈 수 있어. 큰 돈 벌 수 있다. 네, 큰 돈 벌어갈 수 있어. 네. 이러면서 조금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이고 좀 그만큼 거래량 장이 없고. 조금 처진 게 네. 아닐까. 이런 유추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없으니까 어떻게든 영끌하는 그런 바이낸스의 모습인데 일단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살펴봤습니다. 주 기자, 이더리움이 3,000달러 떨어진 게 진짜 이게 좀 충격적인데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살펴볼 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횡보세 보일 것 같네요. 비트코인처럼. 네, 이더리움 쪽도 보기에 근데 먼저 앞서서 네. 전반적인 좀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좀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트코인 가격이 사실 뭐 좀 고점 대비 벌써 90%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네. 말 그대로 알트는 뭐 박살났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알트코인의 거래량은 조금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올타임 하이 비트코인 신고가 갔을 때 그때도 뭐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이제 기존 메이저 코인들은 신고가를 함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많은 알트코인들이 올타임 하이 돌파는 실패했었거든요. 그런 상황
상황에서 지금 또 고점 대비 많게는 뭐 90%까지 또 폭락한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과거 사이클보다도 알트코인에 들어간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실제 가격과 거래량의 괴리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누군가는 팔고 또 누군가는 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거래량은 증가했는데 가격이 안 올랐다는 건. 네. 그래서 시작에서는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또 기관들이나 조금 더 큰 손들이 그 물량들을 받아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마인이 전체 이더리움의 이 발행량 중에 거의 4%에 가까운 물량을 모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가격이 아쉽잖아요. 3,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네. 어. 그런 말인 즉슨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강하게 사고 있는데 그거의 손바뀜이 이제 개인에서 기관으로 가고 있다라는 풀이가 되는 거겠죠. 그럼 장기적으로 추세상으로는 더 이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겠네요. 기관들이 사주니까. 기관들이 사서 하방이 이제 딱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쵸. 개인들이 이제 또 신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흥을 내는 이더리움이다 이러면 그렇죠. 에. 이제 같이 좀 불나방처럼 달려들면은 그때 이제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한 발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지금 이더리움에서 사실 보여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더리움이 지금 시장가 매도 레이시오를 체크를 해보면 이거를 우리가 테이커 비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가에 사려는 사람과 시장가에 팔려는 사람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얼마 전까지는 이게 시장가에 팔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1.0을 회복했습니다. 그 말은 시장가로 그냥 매수하겠다. 시장가로 매수하겠다는 건 한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지금이 고점이면 내가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살려고 아래에다가 이제 물량을 걸어놨을 텐데 네. 그냥 지금 바로 시장가 매수 버튼 누른다는 건 지금 사도 조금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전혀 마이너스가 아니다. 매력적인 아. 구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뭔가 이거 네. 이 주가가 막 오르려고 할 때 그냥 시장가에 막 매수하는 급해서, 경우. 예. 급해서. 포모 느끼니까. 그리고 그럴 때 보통 매도랑 매수 버튼 잘못 저 눌러가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매수해야 되는데 막 전량 매도하고 뭔지 네. 알죠? 매도해야 되는데 매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팬이 와가지고 맞아요. 다시 아예 매수 하면서 그렇게 바꾼 이제 적도 수수료만 있고. 털리고 네. 예,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이더리움에 있다는 거는 그렇죠. 결국 이게 저점. 맞습니다. 가깝다는 거죠. 저점에 대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는 지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매수 흐름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지금 3,000달러 부근에서의 박스권이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네. 가격은 정체가 돼 있지만 수급의 변화가 있다는 긍정적이다. 아까 비트코인은 수급이 없었잖아요. 그쵸. 사려는 사람도 없고 너무 잠잠해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잠잠할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더리움은 지금 매수 주체가 바뀌고 있다. 손바뀜의 흐름이 온체인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테이커 비율이 1.0 이상 유지되는지를 일단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도 조금 집중해서 데이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실현 이익 구간도 0.22점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 과열이나 광기 구간이 전혀 아니라 낙관 단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낙관으로 다시 돌아서려는 그런 점수대 가격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바이낸스 흐름도 보시면은 이더리움의 순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입금보다 출금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즉각적인 매도 물량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출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미실현 순익 급등이 없기 때문에 좀 장기 보유자들 그리고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구조적으로 이더리움은 이 수급자들 사이에서 안정감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수급 구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비트코인의 온차인과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다만 비트코인과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 상단의 저항선 아래에서 가격이 현재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인데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반등 이후에 상단의 저항선을 막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그래봤자 이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고요. 네. 이 3,000달러 초반대에서 일단 가격 횡보가 이어질 수 있는 차트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조금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 이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로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온체인 상에서는 매수세가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더리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10명 가까이
시청해주고 계신데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분밖에 안 눌러주셨거든요. 이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한 번만. 그래서 100 도달하면 저희가 내일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살펴봤고요. 다음은 리플 XRP 살펴봐야겠죠. 아, XRP 진짜 리또속이네요. 리또속 신나는 노래. 여전히 2달러 바로 턱 밑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웃고 있지만 울고 싶은데 XRP 어떤 이슈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리플 얘기 나오니까 눈이 약간 좀 달라지시는 게 조금 무서워서 눈물이 맺혀요. 네, 일단 세 가지 좋은 이슈를 한번 소개를 드리고 아, 좀 진짜요? 진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정을 좀 투여를 촉 해가지고 네, 조금 오늘 한번 드려볼 텐데 네. 첫 번째로는 리플 ETF가 지금 출시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지난주까지 12억 달러 가까이 유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카나리 캐피탈이라고 이 자산운용사가 3억 3,500만 달러로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처음 ETF 출시한 데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플 관련해서. 이 카나리가 또 저 이제 새입니다. 새 이름이고 아. 유독가스를 맡으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광산이나 이런 데 먼저 보내거든요. 사람들이. 약간, 그런 새. 네, 그런 새인데 네. 이분들이 과감하게 조금 출시를 했던 게 아무래도 가장 효과를 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름대로? 닉값 했다. 아, 이렇게 닉값 보고 했다.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21쉐어스랑 그레이스케일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소식으로는 지금 리플, 그러니까 특히 리플의 메인넷인 XRPL 이 메인넷이 기관용 고정금리 랜딩 프로토콜이 출시가 임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플이 이 XRP 레저에 프로토콜 레벨의 기관 대상 랜딩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시스템은 고정 기간, 고정 금리 대출을 원장에다가 이제 네이티브로 그 내장을 하고 네. 스마트 컨트랙트 없이 예측 가능한 기관 신용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네. 제공을 하고 이걸 핵심으로 하는데 일단은 뭐 쉽게 말하면은 뭐 기관 대상으로 이제 랜딩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겠다 주고 받으면서 네. 이제 제도권화하겠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플 지금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이 수익 상품 관련해서도 출시를 했다면서요? 네, 일단 그 리플이라는 게 지금 그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알트코인이잖아요. 그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수익 상품. 그러니까 리플을 넣고 그 리플에 상응하는 채권을 받는 상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디파이에. 네. 그럼 이제 약간 이게 채권입니다. 제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예치를 하면은 네. 무슨 X 이더리움을 줍니다. 오, 그럼 X 이더리움. 네, 똑같은 가치인데 그 채권이. 네, 채권입니다. 아. 네, 그 채권을 받고 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오. 네, 그런 창구인데 네. 이런 거를 이제 XRP도 한번 해보겠다는 기업이 세 군데가 나와서 약간 그 가치를 이용해서 대출하는 그런 네, 느낌인 거죠. 대출하고 뭐 무슨 레버리지하고 이렇게 좀 거래를 활성화하는 네. 건데 업시프트, 클리어스타, 플레어 요 세 기관이 XRP로 수익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공동 상품이 언XRP. 그러니까 XRP로 더 수익을 낸다. 이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XRP-Fi라고 하죠. 이 디파이와 XRP를 결합해서 XRP-Fi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춘 레이어 1 블록체인인 언XRP 네트워크가 요 주축이고요. 네. 이제 플레어의 FXRP, XRP를 볼트, 그러니까 금고에 예치해서 뭐 다양한 온체인 전략에 자본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니까 네. 이 조금 더 제도화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게 관측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관련 이슈 살펴봤고요. NJ맨님께서 이름 언급해 주시면 좋아요 눌러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조댓구알 부탁드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좋아요 계속해서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급해드렸으니까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XRP 살펴봤는데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최근 리플에서 네. 좀 고래의 대규모 이체 건수가 체크가 됐습니다. 네. 지난 48시간 동안 약 6억 달러 규모의 XRP가 이체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게 거래소에서 콜드 월렛으로 이체가 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매도의 어떤 시그널이 아니라 네.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보관하겠다라는 성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풀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현물 XRP ETF로 지금 10억 달러 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기관들도 좀 강력하게 현물 매수를 해주고 있는 구간에서 일부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콜드 월렛으로 대규모 리플 이체를 하는 게 포착이 되면서 네. 일단 파는 사람보다는
고래와 기관이 좀 강력하게 매수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저희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관망세가 좀 강한 상황인데 차트를 봤을 때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하락 차트네요. 네, 아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요한 건 지금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고 해요. 이게 장기 핵심 지지선 테스트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만들어졌던 박스권은 지금 우리가 딱 가격 위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하락으로 추가적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나와 있는 구간이라 지금 1.9달러를 지켜주는지에 대한 여부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 이슈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로 삼아주시고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청자 문의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인 레이더에 포착된 코인은 시바이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6% 상승한 이후로 하락 중인데 시바이누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내년 2분기에 대규모 프라이버시 업그레이드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이거에 따라서 근데 이제 좀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업그레이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본 네트워크의 자마 기술, 그러니까 자마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전동형 암호화 기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나 온체인을 좀 프라이버시하게 제공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이 업데이트를 앞두고 약간 지금 온체인 지표가 좀 갑자기 뚝 떨어졌다 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네트워크 활동이 줄어든 게 아니고 인덱싱과 탐색기 돌리는 과정에서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 최근에 뭐 보안 업그레이드와 함께 뭐 기존의 RPC 엔드포인트를 폐기하고 새로운 RPC를 전환을 했는데 네. 요게 이제 좀 전환이 잘 안 되면서 지금 일부 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블록이 원래 이제 1,400만 개였는데 2,300만 개로 200만 개로 줄어들었고 네. 뭐 거래가 15억 건이었는데 1억 건으로 줄어드니까 여기서 약간 좀 의혹 제기가 됐다가 지금 조금 안정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바이누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바이누? 네, 일단 고래들은 롱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조롱 아니고 진짜 찐 롱을 외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상위 트레이더들의 68%가 롱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일단 긍정적인 센티먼트는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추세 자체가 긍정 추세는 아니고요. 횡보랑 압축 구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향성 결정에는 조금 더 대기를 해보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종욱, 이은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드디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선물과 함께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장도 안 좋은데 웃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내일 많이 소문도 내주시고 시청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